자, 최근 혜성같이 등장한 한 슈퍼 루키가 정치권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정치 신인이라고 밝힌 황교안 전 총리 이야기인데요. 입당을 했습니다. 예, 그 전당대회 출마할까 뭐 안 할까 가지고 굉장히 그 관심을 좀 모았는데요. 많이 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드디어 이제 그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입당을 하셨거든요. 근데 정치 신인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지금 입당 과정이 화려했어요. 그 국회 본청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그 입당식을 했고요. 그것도 앉아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했단 말이죠. 이런 것도 네.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자기를 갖다 뭐라고 불렀냐면 정치 신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도 뭐 신인이 맞니 안 맞느니 그래서 왈가왈부 지금 많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정치 신인이라기보다는 중고 신인이시죠. 그래서 이제 경험도 있고 중후함도 있고 다만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기자회견하는 걸 제가 봤는데 기름 바른 장어라고 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저리 가라로 네. 동문서답과 내용 없는 알맹이 없는 얘기로 가득해요. 네. 근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자기에게 곧바로 밀어닥칠 이런 뭐 정치적 책임론 그다음에 논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가기 위해서 저 잘 몰라요. 저 정치 신인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제기하면 제가 이제 처음인데 뭘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한 자기 방어책이 아닐까. 지금 박용진 의원이 예. 디스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그건 아닌데. 아니 대형 신인인 것만은 분명하죠. 우리가 흔히 정치 신이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여의도 정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광의의 정치라 그러면은 저는 뭐 정치부장 할 때부터 정치한 거지. 신문사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정치가 아니고 지금 그동안에 그 진행 그 돼왔던 이 한국당의 그 경선이라는 게 사실은 뭐 좀 혹평을 하면 그 밥의 그 나물처럼 다 뭐 다 알고 있고 약간 피로감 있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수족관에 메기를 집어넣으면 나머지 뭐 미꾸라지니 뭐 물론 뭐 미꾸라지만 있는 건 아니고 거기 뭐 산천어도 있고 무슨 뭐 가물치도 있고 뭐 쏘가리도 있고 있지만은 다 활성화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판 자체를 키웠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최근에 아마 그 이제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그룹에서 정치를 진짜 하겠다고 생각하면 상처를 입고 설사 깨지고 부서지더라도 이번에 나와야 한다는 그 조언에 그 귀를 이제 기울이고 그런 조언을 한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자체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이른바 그게 노이즈 마케팅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저희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 지금부터 2년 전에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들이라고 생각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당내에서도. 너무 정치를 예단해서 지금 상황에서 뭐 저 사람 안 된다 된다 할 것은 아니고 어쨌건 중요한 것은 드물게 공안검사 출신의 그 꽃길을 걸어오신 분이 결단 내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 그래도 좀 평가는 해줘야 한다. 똑같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리고 똑같은 잔디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골프장 잔디 밟고 운동하는 거하고요. 축구장에서 운동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골프장이야 느긋하게 우아하게 골프 딱 치고 걸어다니면서 그다음 또 딱 치고 죽어있는 공 딱 때리면 되지만 축구장에서는요. 축구 발로만 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손으로 하고 입으로도 얼마나 세게 얘기하고 말도 못하면서 다 다치고 나오는 곳인데 점잖게 하시던 분이 그걸 못 견뎌요. 그러면은 저 민주당은 더 즐거운 거 아니에요? 사실 콩카콜라까지 엎어지면 아무도 수습 못하는 이제 근데 그걸 민주당이 좋은 거 아니고 뭐 카오스가 생기는 거죠. 저는 박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있잖아요. 이 장면을 굉장히 씁쓸하게 보고 있다고요. 그렇죠? 씁쓸하게. 저분은 역사의 뒤안으로 물러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시 소환돼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굉장히 정말 이렇게 씁쓸하고 안타깝게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폐청산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뭐 반성이랄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즐길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당위론으로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시는 게 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황교안 총리를 불러낸 것은 문재인 정부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뭐 그 민주당도 그 이렇게 즐기듯이 마치 이렇게 그 방관자 쪽으로 뭐 이렇게 그 뭐 되겠어라는 식의 대응은 그건 적절치 않다. 자유한국당까지 컨설팅 해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지.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론이지. 컨설팅 할 수는 없는데. 포커페이스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왜 국정운영이 조용히 속으로만 왜 국정운영의 큰 틀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 80% 되는데도 나올 수 있었을까? 그렇죠. 이분이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구호 자체가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황교안 전 총리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 이제 박근혜 정부의 책임론 함께 간다는 그 점이 가장 클 것이고 그 외에 앞으로 이 당대표 혹은 대권까지 지금 뭐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가는 길에 또 다른 아킬레스건이 뭐가 있을까요?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이제 검증 2번 받아봤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할 때 청문회 한번 거쳤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할 때 청문회 한번 거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박근혜 정권 당시의 청문회 기준하고 요즘 기준하고는 또 차원이 좀 다른 문제가 그럼요. 있고요. 그다음 또 한편으로 뭐냐면은 그 뒤에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총리 이후에 지금 그렇죠. 법무부 장관 때하고 그렇죠. 총리 이후에 뭘 했느냐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단마진으로 병역 면제됐다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보니까 해방 이후에 이걸로 병역 면제 받은 사람이 4명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야, 병역 면제도 정말 창의적으로 받으셨더라고요. 해방 이후 4명이요. 해방 이후 4명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 강제징용 문제잖아요. 예. 김기춘 비서실장 그 공간에서 열리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 차한성하고 박병대 대법관 그다음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그때 그 자리에서 논의된 게 예. 강제징용 재판 예. 지연을 해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됐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윤병세 씨가 지금 며칠 전에 검찰에 소환됐어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또 그 최동욱 찍어내기 할 때 이분이 또 관여한 부분들도 있고 등등등등 앞으로 나올 게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그 최동욱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때 물어봤어요. 그런데 최동욱 검찰총장 때는 왜 그러셨습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언론에 보도만 되었을 뿐이고 확인된 바가 없는데 불구하고 곧바로 바로 물러나라. 본인이 그렇게 직접 권유를 했다. 그리고 감찰도 감찰 지시까지 한 감찰 지시를 것까지 했다는 아주 거죠. 심각한 상황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뭐냐면 강한 권력에 의해서 심지어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검찰 조직이 소신대로 법대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한 겁니다. 네. 권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아바타다라고 얘기를 들어도 본인 스스로 크게 할 말이 없는, 그리고 우리 그 검찰의 수사와 대한민국 헌정사의 아주 그 불쾌했던 그 경험,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는데 그걸 찍어 눌러버리고 찍어내버리는 이런 과정에 본인이 앞장섰다고 하는 거, 앞잡이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건 두고두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결단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전원책 조강특위원장이었잖아요. 그분이 갑자기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문제를 놓고 토론해야 된다 우리. 네. 그때 왜 그랬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요번에 좀 알겠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탄핵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돼 이분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대선 주자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막 박근혜 탄핵이라는 게 정당했느냐 부당했느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입장을 낸 적이 근데 없어요. 요번에 얘기를 하니까 대답을 못 해요. 계속. 올해 그냥 통합이라는 그렇죠. 그 용어를 대답을 못 사용했죠. 한다는 거죠. 예, 그건 뭐냐면 동서답으로. 정리할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다음에 뭐냐면 지금 보면은 그 뭐 친박 비박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얘기하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뭐랄까 친박계의 지지를 못 받아요. 네. 근데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친박계의 지지는 없겠지만 대국민의 쉽게 말하면 정말 국민 전체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거야. 이 딜레마가 있거든요. 네. 이 딜레마를 자기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론을 갖고 있어요. 나왔어야 되는데 없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 기자회견 딱 들어보면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알맹이가. 그 뒤로는 이제 세월호 사건 수사 때. 맞아요. 그것도 예? 있다. 예, 그때도 광주 고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니까 그거 적용하지 말아라라고 막았던. 네. 뭐 이것도 지금 기록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뒤로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그 최순실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을 하니까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특검 수사를 결과적으로는 방해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거부해가지고 또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특검 수사도 계속 이 사람이 권한대행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계속 박근혜 아바타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될 겁니다. 이제 전반적인 국민 여론은 이번에 나온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아요. 그렇죠? 50% 가까이 되고. 50%. 그런데 예. 또 재밌는 거는 자, 60대 이상 또 TK 지역 그다음에 보수적인 한국당 그 지지자들 이 사람들 간에서는 거의 70% 가까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나오고 있거든요. 설사 당대표가 뭐 되기도 쉽지 않지만 되더라도 외연 확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거꾸로 전당대회만 놓고 본다면 타이밍을 노리고 있던 그 홍준표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 완벽한 빌미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연쇄 파장 효과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쉽게 이 당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뭐 지금까지의 범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를 하면 1위를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배경에는 뭐 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시선들도 있거든요. 잠재력이랄까요? 지금 우리는 안 들을 쪽으로 얘기를 많이 좀 나눈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도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 신학대학을 나와서 전도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계속 이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말하자면 강연하고 간증하고 대중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논리를 전달하고 하는 그 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닮아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뜻밖의 설교를 들어본 사람들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말씀을 잘한다. 이런 의견이 또 많아요. 과연 이분이 대중성이나 대중적 어필할 수 있는 정치 역량이 있을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만히 보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 검증 포인트가 될 텐데요. 이분이 썼던 책을 읽어보잖아요. 근데 어떤 구절들이 나오냐면 교회법하고 국가법이 충돌할 때는 뭘 우선시해야 되느냐. 교회법을 우선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소신을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국가 지도자로서 이게 적절한 발언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 보완하시려고 그러니까 목회를 하시라고. 목회를 하시라고. 그건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니까요.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이 있잖아요. 최근에 쓴 책이 황교안의 답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32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본인이 뭔가 더 큰 꿈을 위해서 가겠다라는 의지가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근데 현직 정치인들하고 뭐 관계들이 좀 있었어요. 검사 시절에도.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현직 검사가 10만 원, 소소하지만 그거 보내면 안 되거든요. 1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고등학교 동기라는 이유로 보냈다가 나중에 알려서 서로 조금 민망했던 경우가 한 번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성남지청장을 할 때 이때는 뭐 보통 높은 게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때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가 싸웠을 때 세게 붙었을 때 거기에다 대고 그때 뭐 최태민과의 무슨 관계 이런 거를 이제 이명박 후보 진영에서 막 맹공을 퍼부으니까 이런 천박한 이러면서 그냥 크리스찬이 그러면 안 된다.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러면 안 되냐. 예. 거기에 살짝 발을 들여다는 그러나 독실한 크리스찬의 입장으로 이런 천박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근데 더 나가면 2016년에 총리를 할 때 한 6급 실무자들하고도 모여가지고 이제 오찬을 하면서 탁 그냥 낯설다 한잔 했겠지.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오바를 했더라고요. 예. 이렇게 총리님께서 공항의 주인이 되신다면 저는 그 공항의 곁을 옆에 모시는 것이 꿈입니다. 이렇게 청와대 얘기하면서 입성하는 게 꿈입니다. 청와대 가겠습니다. 그 남들이 들으면 제가 술 먹고 취했나 보다. 이러고 이제 하는 일인데 이 양반이 원래 공직자는 그럴 때 그 말을 삼가하셔야 된다고. 네네. 나한테는 뭐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겠지만 삼가하십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의 앞날이란 알 수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표현대로 내 한 손으로도 말이야. 이렇게 그럴 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도 있고 나름대로 내공이 있어서 우리도 혹은 그 홍준표 전 대표도 너무 만만하게 보지는 말자.